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저출생, 이거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고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저출생에 대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처럼 출생을 안 한 사람들한테는 뭐 1억씩 벌금을 때린다던가 뭐 이런 형태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은 2023년 말에 4, 4분기 보셨지만 0.65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저출생의 원인은 다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주택가격 상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SNS를 통한 과다한 정보라고 할까요? 모든 정보를 이제는 누구나가 앉은 자리에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어떤 단점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가격은 사실은 화폐의 구조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화폐는 사실은 1970년도에 근본이자를 탈피하면서 화폐는 금과 이 족쇄라고 해야 되나요? 금과 연결되어 있던 것을 끊으면서 언제든 무제한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찍어낼 수 있는 명목상의 종이 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화폐는 언제든 원하면 그 국가에서 무제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을 한번 보시면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런데 사실 일본은 그 통화량을 시중으로 유통시키기보다는 금융권 안에서 이동하는 형태의 통화량으로 유지를 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물가가 그동안 많이 안 올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화폐를 찍어내고 통화를 유통시킨 많은 나라들,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결국엔 그 나라 화폐를 국민들이 아예 거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화폐를 갖고 달러로 바꿀 때는 거의 몇백 대 1? 그런 수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자국의 화폐보다는 금덩어리, 그러니까 작은 금조각, 그걸로 식사를 하거나 그걸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저출생에 대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을 것이며, 물론 많은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돈을 얼마 줄게, 뭐 집을 지어줄게.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려면 주택가격을 하락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득권층의 입장에 있을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주택가격의 하락을 용인한다? 혹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락시킨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할 겁니다. 마치 자기 손을 자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거고요. 여러분 혹시 한번 저런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원숭이가 나무 그루터기에 구멍이 난 나무 그루터기 안에 바나나를 넣어놨더니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집어넣고 바나나를 꺼내려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다가오니까 원숭이가 놀라서 막 난리쳐요. 팔을 빼야 되는데 팔이 안 빠지는 거죠. 구멍에 넣었는데 바나나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원숭이가 잡혀요. 왠지 아시죠? 원숭이가 욕심을 부려서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택가격을 하락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놓지 못하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찾지 않고 이상한 효과도 없는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기득권층 때문에 결국엔 저출생을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차선책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보이지 않게 늘리려고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희룡 대표가 이민청을 만들어 갖고 이민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쏙 들어가 버렸죠. 왜냐하면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뜨거 표 하나도 못 얻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1년, 2022년 들어가면서 점점 외국인들 노동자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은 한 16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주민등록상에 몇 명이 감소했는지 아시나요? 12만 명입니다. 올해도 대략 한 12만에서 15만 정도 감소할 거라고 예상해요. 외국인 노동자의 들어오는 숫자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 얘기는 결론은 인구 감소하는 것 이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올 것이며 그것에 의해서 인구의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물론 그 큰 대의 명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 노동자가 없어서 기업들이 일할 사람들이 없는데 근로자가 없는데 기업들 다 망하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근본적으로 부동산을 하락시키고 스스로 저출생이 일어나도록 저출생에서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신도 없을 뿐더러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SNS를 통한 얘기인데 예전에는 사실은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 구분되어 있었고 그들이 생활 수준이 어떤지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잘 서로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몰랐는데 지금은 홍대의 어느 카페에 어떤 상품이 인기가 있다는 걸 강원도에서 알 정도예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다 서로 공유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와, 나는 잘 사는 데가 아니라 나는 도대체 뭐지? 내가 왜 여기 강원도 산골에 처박혀 있는 거지? 서울 홍대 가면 나를 반겨줄 거야? 라고 뭔가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서울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보면 여기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래서 선택받거나 특수한 능력이 있거나 특출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만 또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거나 이런 케이스에 맞는 사람들만 여기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시면 대부분 고향이 서울이 아니라 지방인 것을 잘 보게 될 거예요. 특히 박나래 같은 경우도 목포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원도 산골에 살던 사람들도 있고요. 제주도에 살거나 아니면 뭐 청주라던가 청주도 그나마 가깝네요. 강원도뿐만 아니라 평창이라던가 이런 곳에 살던 모든 젊은이들이 서울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뭐 통화량 증가의 원인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부자들이 영유하는 뭐 재벌의 그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서 뭔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희망은 좋은데 문제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위치가 낮다고 해서 발전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100명의 가난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올라와서 한두 명이 성공을 하면 한두 명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90 몇 명은 그 과정 중에 상처를 입고 다치고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젊은이들의 자살이 우리나라가 OECD 1위고 노인들의 자살도 1위인 것은 그 많은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생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고요. 물론 여기에 뭐 돈을 주고 뭘 하고 많은 시행착오나 뭐 하겠지만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노자를 수입하는 걸로 결론이 끝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 지도자가 전혀 다른 말레이시아의 정치인이 지도자가 되거나 인도네시아의 정치인이 지도자가 되거나 태국의 정치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각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도주가 돼갖고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끌 날이 아마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교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생기고 많은 종교들이 생기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스웨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융합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스스로가 매우 가난하고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폭력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은 지금 깽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총기가 허락되지 않은 국가지만 어느 날 불현듯 그것이 허락이 된다면 안에서 서로 총질을 해대는 그런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기득권이 스스로 자신들의 위치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우리 삶은
영원히 고착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겁니다. 부자의 집안들은 적정한 인구의 자녀를 낳겠지만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은 결코 2세를 낳지 않으려 할 것이고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미래를 예측한다면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가난하게 살다가 자녀나 손자 하나도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언가 기득권층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구하지 않고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절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때로는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이상을 물리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요구는 전혀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라.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포기해라. 너희들이 평생 그것을 누리다가 너희들이 자녀에게만 물려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에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되찾은 이 나라는 소수만을 위한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모든 사람은 불행한 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 젊은 자녀들은 그 불행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니 그 불행한 나라를 언제나 외란이나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그런 불행한 나라, 불쌍한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시고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폐는